자, 교재 498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5부터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딱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 2교시에 있었던 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 배우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98페이지 제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적격 합병 과세 이연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세제상의 혜택. 그게 과세 이연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도 좋다. 그럼 과세 이연을 하기 위해서 적격 합병이 돼야 되고, 적격 합병의 요건을 맞춰야지만 과세 이연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격 합병의 요건을 그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는 맞췄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사정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과세 이연된 거를 취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소. 그게 이제 사후 관리라는 거예요. 사후 관리. 여러분 이제 지금은 배워본 적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거기에도 항상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과세 이연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건 사후 관리가 항상 들어가요. 사후 관리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옛날에는 이런 사후 관리가 전부 다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감면과 과세 이연 이런 것들은 비과세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비과세는 사후 관리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감면 혹은 과세 이연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자산 조정 계산 방법부터 나오죠. 사후 관리 하려면 먼저 자산 조정 계정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자산 조정 계산 방법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적격 합병을 한 합병 법인은 이제 존속 법인이 되는 거죠. 피합병 법인을 세법상을 뭐로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양도 제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대신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시가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합병 법인은 양도받은 자산부채의 가액을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산하되, 시가에서 피합병 법인의 장부 금액을 뺀 금액을 자산 조정 계정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별 자산은 다 시가인 거예요. 하지만 전체로 보면 장부가액으로 다시 끌어내린 거죠.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보면 토지, 재고, 기계, 건물 이건 다 시가로 받은 거예요. 감가상각도 시가로 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자산조정 계정 하나로 묶어서 걔만 비율대로 까간다는 얘기예요.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게 합병 후에 자산을 시가로 계산했고 만약에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 자산별로 장부가액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별 자산별로 자산 감액한 게 있겠죠. 그럼 그 개별 자산별로 다 세무조정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짓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 개별 자산별로는 그냥 시가로 재취득한 것처럼 간주하고 감가상각 하면 되고, 그죠? 대신 그 차액만큼은 자산조정 계정 놓고 돌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499페이지에 그 위에 박스가 있죠.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자산별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자산조정 계정이 뜨고 마이너스 유보 처분했었던 거죠.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장부가액이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겠죠. 시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자산조정 계정이 마이너스가 떠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플러스 유보로 되겠죠. 원래 마이너스 유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거기 자산 조정 계정은 입금 살림이나 송금 살림을 하게 됩니다. 49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입금 살림, 송금 살림 있죠? 그럼 그 입금 살림, 송금 살림은 무슨 뜻이냐? 자, 한번 볼게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우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했었냐면 송금살인 해서 자산 조정 개정 잡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100이다. 이게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걸 한꺼번에 압축해서 잡은 것이고 마이너스 유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우리가 저쪽이 양도차익, 피합병법인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들고 왔는데 과세 안 했던 거죠. 그죠? 그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과세 이연해 주기로 했는데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에 산입하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 전제예요. 되게 쉬운 것 같아. 그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엄청 쉬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그래서 일단은 중단 사유를 먼저 배운 다음에 세무조정을 배울게요. 자, 중단 사유는 거기 499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3번에 있어요. 폐업 등으로 인한 과세 이연 중단. 그래서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고용 요건만 거기 3년짜리고요.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조정 개정 동그라미 쳐볼까요? 잔액의 총 합계 남은 것만 입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면 그 중단 사유를 보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었죠. 근데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계속했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에 폐업을 한 거예요. 폐지를 했다. 그러면 일시에 입금 산입한다.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2년만.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원래 지배주주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50% 이하 처분해야 되는 거죠. 50% 이상 처분하면 안 됐었죠. 미만이었지. 그러니까 50% 이상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분의 연속선이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입금 산입합니다. 자, 고용 요건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합병법인의 직원이 100명쯤 됐고 피합병법인의 직원이 50 여기도 한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심플하게.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직원들의 80% 이상만 승계하면 됐었던 거예요. 그 해까진.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둘이 섞이게 돼 있어. 회사라는 게. 섞이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둘을 합쳐서 80%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둘을 합쳐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왜 둘 합쳐서라고 했는데 합병법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 합병했으면 이제 남은 법인은 합병법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그 전은 법인이 두 개니까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과세 이연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와봐요. 중단 사유까지는 배웠고 입금 산입 어떻게 하느냐이죠. 자, 동그라미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이건 중단하기 전에요. 일단 그런 다음에 중단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입금 불산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감가상각에 설정된
자산 조정 계정. 그럼 자산 조정 계정이 마이너스 유보였으면 거기 상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곱하기 취득가액분의 자산 조정 계정. 그거만큼 입금 산입하고, 만약에 양가로 2번에 가보시면 1외 자산이라는 건 재고나 토지 등 비상각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처분되는 금액만큼 입금 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자산 조정 계정이 100이 설정돼 있어요. 자,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성이 개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 중에서 40이고 건물이 60이다 라고 해볼게요. 근데 건물이 60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병 전에는 장부가액이 140이었는데 합병을 통해서 시가가 60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회사 감가상각을 개별적으로 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200을 기준으로 가겠다는 거야. 200을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그냥 1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누기 10해서 연에 20씩 감가상각 돌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세법의 입장은 이것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이거는 과다 계상된 거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첫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60 나누기 10년 6인 거잖아요. 6만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거만큼 입금에 넣어달라.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러다가 X 2년이 아직 지나가기 전에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생겨요. 아까 배웠던 중단 사유가 생기면 60에서 6은 해먹은 거잖아. 그럼 잔액은 몇 있어요? 54 있죠? 54를 한꺼번에 입금 산입한다는 거예요. 중단 사유가 생기면. 자, 그게 내용인데 공식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 숫자로 넣어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냐면 회사는 20이 들어갔겠지. 그죠?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야? 저기 200이 들어갔겠죠. 200. 그리고 위에 60이 들어갔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20 곱하기 200분의 60이니까 6이 떨어질 거 아니야. 다시 할게요. 숫자만 나오면 말로 하면 이게 공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20 곱하기 200분의 60 이거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01페이지 갑니다. 501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양가로 4번 과세 이연 중단 시 합병 매수 차익과 매수 차손 중 영업권의 처리라고 돼 있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오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자, 거기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볼까요? 만약에 비적격 합병이었다면 이 생각이 있는가? 토익 하잖아요. ORF. 그죠? 자, 과세 이연을 중단하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싹 다 좋아. 과거에 이연받은 거 다 좋은데 그 자산 조정 계정 안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매수 차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섞여 있단 말이야. 특히 매수 차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산 조정 계정이 양도 차익과 매수 차익을 합쳤던 거잖아요.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까요? 여러분 오전에 배운 거라서 또 점심 먹으면 같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산 조정 계정 잡는 게 북밸류에서 페어밸류 공정가치만큼이 자산 조정 계정인데
이게 양도 손익이 있는 거고, 그죠? 이게 매수 차익이 있단 말이에요. 비적격이라면 이거 과세하고 이거 과세하는 거죠. 적격이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내려와서 하나도 과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생긴다는 건 뭐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돼. 비적격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럼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이거는 일시 과세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일시 과세 되는 귀속 주체는 합병법인이 되는 거지. 원래 피합병법인이 내고 왔어야 되는데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해서 지가 이연 받았으니까 지가 내면 돼. 근데 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2년 차쯤에 취소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원래 비적격이라도 5년 동안 나눠서 과세했던 거잖아. 5년 동안. 근데 얘가 갑자기 비적격이 된다는 이유로, 적격합병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얘까지 일시 과세하는 건 비적격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눠야 되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그 과세 연도부터 만약에 비적격이었다면 한 2년 끌고 갔으면 24개월 동안 과세되는 부분은 일시에 과세하되 남은 부분은 앞으로 3년 동안 과세해야 되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가운데 표예요. 일단 표를 봅니다. 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X1년 7월 1일에 내가 합병했고 적격 합병으로서 과세 이연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매수 차익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할 때 X3년 중에 예를 들어서 중단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세무조정은 X3년 말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1년 6개월, X2년 12개월, X3년 12개월 해서 총 30개월치 절반을 한꺼번에 입금 산입하면 되죠. 그게 양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매수차익 곱하기 60개월 분의, 자,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합병 등기일부터 언제까지? 이런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X3년, 그때까지 종료일까지 월수. 양가로 2번은 뭡니까? 그 합병 중단,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업연도죠? 부터는 5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60개월분에 해당 사업연도 월수만큼 입금 산입하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할만해요. 나 혼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할만하다고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거 다 좋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다시 처음. 과세 이연했던 게 어떤 거야? 매수차익 입금 불산임. 그죠? 요거 양도차익 입금 불산임. 그걸 뭘로 개정했던 거야? 자산 조정 개정. 그죠? 자산 조정 개정. 그러면서 이걸 다시 입금 산입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걸 입금 산입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산 조정 개정을 일단 입금 산입 다 하기로 했잖아. 다시 얘를 먼저 일단 다 입금 산입하기로 했던 거잖아. 우리가 요것만 나눠서 입금 산입하면 문제가 없어요. 얘만 입금 산입하고 방금 그 6개월치 요것만 입금 산입하면 문제가 없어. 그지? 근데 우리는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부식하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다시 다 갈라내는데 일단은 전체 남은 걸 입금 산입을 먼저 땡긴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이 위에 있는 놈을 다 입금 산입을 땡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과세가 다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원복을 시켜야죠. 원상복구를. 그럼 요걸 다시 입금 불산입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입금 산입하는 게 맞겠죠. 3번 돌아간다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건가? 적당한 예가 별로 없네. 적당한 예가. 세대 맞았나? 어쨌든 전체를 입금 산입 때린다고. 이게 전제가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만 입금 산입하고 싶은데 스타팅을 요 놈을 그냥 무식하게 입금 산입을 때린 거잖아요. 요 놈을. 그러면 요 놈을 다 입금 산입했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요거 처음 금액 이 매수 차익을 입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하고 다시 요 부분만 입금 산입하면 결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안 그러면 이걸 발라서 하나하나 하기 힘들어. 왜냐면 얘 중에서 이미 실현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남은 거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읽어보는 거야. 이게 읽히는지. 양가로 4번에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자산 조정 계정 학 잔액의 총합계에 마이너스 유보를 입금 산입하는 경우 매수 차익 또는 매수 차손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그래서 양가로 반가로 1번에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당시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게 매수 차익이죠. 순자산 가액이 400인데 양도가액이 300이다. 그럼 100이지 100. 자, 거기부터 밑줄 그어요. 그 합병 매수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대 송금 산입하고까지. 그 얘기가 지금 몇 번 얘기한 거야? 몇 번? 몇 번? 2번 얘기한 거지. 2번. 송금 산입하고 끊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 등기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입금 산입한다 돼 있죠. 분할하여 입금 산입한다고 돼 있으니까 거기 양가로 1번이 몇 번에 해당되는 거야? 3번. 양가로 2번이 여기 4번쯤 되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박스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물론 이해할 의지가 없었겠지만 이게 양가로 이 박스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까 왜 이렇게 되면 얘를 다 입금 산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송금 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입금 산입한 거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전체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얘는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요거 정리하고 개월수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하나죠. 과세이연 중단사를 안 만들면 됩니다. 안 만들면 다 죽는 거야. 매수 차손. 매수 차손은 여기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영업권 상당, 그 중에서 영업권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적격이라도 송금 인정되는 거잖아요. 매수 차익만 시험에 나와도 넘기세요. 그래서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방법론은 똑같구나. 그 그림 한번 구경해 볼까요? 그래서 합병 등기일이 10기 7월 4일이었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11기 12기. 원칙적으로 고용 유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2년인 거죠. 근데 그 사후관리 기간 안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럼 12기에 어떻게 하느냐? 매수차익 또는 매수차손 중, 매수차손은 다가 아니라 영업권만이에요. 60개월분에 지금 왜 30개월이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거의 7월 1일이니까 10기는 6개월치만 끌고 왔을 테고 그리고 11기, 12기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12개월씩. 이해하시겠죠? 자, 8-6번 갑니다. 8-6번. 자산조정 계정의 처리. 쉬워요. 흡수합병 하였는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의 재무상태표. 지금 자본 사이드가 얼마입니까? 3,000, 1,400, 600이니까 총 5,000이죠. 5,000.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5,000인 상태입니다. 아, 여기에 또 하나 떴네요. 세무조정이 있네. 세무조정. 지금까지 세무조정 있는 경우는 못 봤었잖아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북밸류 5,000이지만 유보 마이너스 100 해서 4,900짜리를 파는 거죠. 4,900짜리. 그러면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며. 마이너스 유보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여보세요? 아시죠? 그죠? 보면 5,000, 5,000에서 평가 쓰니까. 소멸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시가 6,000원, 액면 3,500원을 교부하고 대가는 6,000 교부하고 합병 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시가로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시가 내역이 나와 있는 거죠. 시가. 여기 5,000이고 어차피 저 자산에서 빼면 요거죠. 요거. 그러면 시가 얼마? 6,000이죠. 6,000. 더 준 것도 없고 덜 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와 공정가치는 일치한 거죠.
그러면 얘는 1,100원에 무슨 차익만? 양도 차익만 발생하는 거죠. 매수 차익 따위는 없는 거지. 아까 열심히 배운 건 예제가 없는 거야, 예제가. 그것까지 기대하지도 않는 거야. 이 저자도 기대하지도 않는 거야. 여기서 멈춰도 괜찮다. 자,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이고요. 따라서 존속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없대요. 자, 첫 번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과 매수차 손익을 계산하래요. 장난하는 거죠. 비적격합병 끝났죠. 1차 시험이 이거야. 양도차익 얼마? 1,100. 1,100에 유보가 있으니까 매수차익은 얼마예요? 제로. 이거 다 보니까 맞잖아요. 1,100 과세됨 양도차익. 매수차익 없음. 꿀이죠. 자, 양가로 두 번째 문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의 양도차익과 자산조정 계정을 쓰래요. 자, 소멸의 양도차익. 자, 양도차익은 우리 그냥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합병 대가로 받은 거. 얼마로 보겠다는 거야? 4,900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부가액. 장부가액 4,900. 양도차익 제로. 두 번째 물음이 뭐예요? 자산조정 계정을 구하래요. 자, 자산조정 계정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산조정 계정. 수익 1,100원. 저도 안다. 나도 안다. 이거 뭐 이거 아니에요. 모른다. 이거. 자산조정 계정은 1,100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적격합병은 유보도 다 승계. 그래서 그래. 적격합병은 승계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잖아요. 유보도 승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게 돼 있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는 세무조정은 알아서 승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산조정 계정은 포인트가 뭐였어? 그냥 뻥튀기 된 자산만큼 감가상각이 더 돌아가고 장부가액이 올라가니까 그 뻥튀기 된 자산만큼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뻥튀기 된 거는 1,000이지, 1,000. 5,000에서 6,000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은 1,000이 됩니다. 1,100이 아니라. 자산조정 계정은 유보가 승계되기 때문에 유보 없이 1,000으로만 계산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 해서 양가로 2번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 자산별로 그렇게 다 뿌리는 거야, 여러분들. 자산별로. 자산별로 그렇게 다 뿌려서 조정하는 거야. 실제 세무조정은 한 줄만 나와요. 세무조정은 적격합병인 경우에 세무조정은 한 줄만 나오지만 서식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RG 파일처럼. 우리는 그 맨 위에 있는 표 중에서 1,000원 마이너스 유보 한 줄만 쓰지만 관리는 그렇게 개별 자산별로 한다는 거죠. 보니까 제품 요 100이 있는 거잖아요. 100. 그쵸? 그리고 금융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자산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앞에 가서 보면 제품은 502페이지에 보시면 합병 전에 제품의 장부가액이 400인데 합병한 후에 오른쪽에 회계처를 보면 제품이 500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자산조정 계정 중에 100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쵸? 금융자산은 600이었는데 장부도 600 끌고 왔죠? 그러니까 자산조정 계정이 안 생겨요. 비록 503페이지 맨 위에 1번 자료를 보면 입금불산인 마이너스 유보 100이 있지만 걔는 유보를 그냥 승계하기로 했잖아. 다시 504페이지 가보시면 그 자산조정 계정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 600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부가액을 거기 600으로 놓는 거잖아. 500이 아니라요. 마이너스 유보 친 게 아니라. 왜? 걔는 어차피 유보 승계를 가져온다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토지 한번 보세요. 토지 앞에 보니까 합병 전엔 4,000이었는데 합병 후에 시가로 4,750이 되죠. 그럼 자산조정 계정 750이 뜬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504페이지 와보세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조정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품은 합병 등기일이 12월 말일이 아니라면 기준이라면 몇 달 안에 다 팔리겠죠. 그러니까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산입 자산조정 계정 100이 보통 들어와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합병 등기일이 4월쯤이다. 그러면 연말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토지 같은 경우는 처분 전까지는 건드릴 수 없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건들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7월 1일이라면 6개월 건드리고 가겠지. 건물도 마찬가지, 기계장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505페이지에 보면 도표 있죠? 별표 치시고 요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한번 가서 옛날에 보지 않았던 거 한번 볼게요. 5절로 갑니다. 5절. 5절의 제목이 뭐예요?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죠? 지금 뭐 보겠다는 거예요? 자산부채의 평가 보겠다는 거죠? 366페이지 7페이지 갑니다. 366, 367. 우리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배웠었잖아요. 그때 이제 생략한 게 오른쪽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5번 이런 거 생략했었잖아요. 나중에 배우기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해서 왼쪽 양가로 1번부터 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취득원가, 부대비용을 합산한다고 배웠었죠. 단기 매매증권만 수수료 빼고 가는 거고, 오른쪽에 자가제조 건설은 자기 제작원가, 매입 부대비용을 더하면 되는 거고. 이제 합병을 봅니다. 자, 양가로 3번과 4번에 자 둘의 차이 단어를 찾아보세요. 양가로 3번과 4번의 차이 단어. 3번은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4번은 주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당사자 주체가 3명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는 누굽니까?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번에 있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합병법인 얘기하는 거죠. 4번에 있는 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피합병법인의 주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3번은 합병법인. 자, 그럼 합병법인은 두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 꽁표시는 장부가액, 두 번째는 시가입니다. 자, 여러분 자산의 취득원가의 대원칙은 시가입니까? 장부가액입니까? 시가죠, 시가. 그러니까 비적격이 원칙이니까 시가입니다. 아래. 근데 위에는 적격 합병을 얘기하는 거죠? 적격 합병의 경우는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주식을 보겠습니다.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장부가액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부분만큼이 취득원가를 올리겠죠. 지금 나는 B법인의 주주였는데 A법인 주식 받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주식의 취득가액을 보고 싶다는 거야? A 주식의 취득가액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B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출발해서 더하셔야 되겠죠. 뭐를?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만약에 교부금 받은 것이면 의제배당에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걔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교부금은 빼라고 돼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양가로 4번에 취득한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법인 신주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고, 출발은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에서 출발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으면 그를 더하고, 근데 의제배당 과세 금액은 교부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의제배당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주식의 취득가액만 원하기 때문에 교부금이 있다면 빼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적격합병이었다면, 교부금이 없는 적격합병이었다면 거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니까 종전 취득가액 그대로 갈 거고, 비적격 합병이었다면 의제배당 금액만큼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에 교부금이 섞여 있다면 그것만큼 빼고, 요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506페이지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합병이 옛날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텍스 아이템이었어요. 텍스 아이템. 예전에는.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1950년대 전 미국 기준으로. 왜냐면 50년대 합병이 어디 있습니까? 한일 합방 뭐 이런 드러운 단합방 이거는 없었던 시대고.
승계하는 사업이 있고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용어가 조금 달리 표현이 됩니다. 느낌 와요? 기존 사업은 존속법인, 합병법인이 하던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승계받은 건 피합병법인이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기는 이익이 엄청 많이 나와. 여기는 이익이 엄청 적어. 그죠? 게다가 결손금까지 많이 쌓여 있어요.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결손이 많이 쌓여 있어. 합병이라는 건 자산부채를 다 승계하는 거잖아요. 이때 결손금이 승계되느냐가 첫 번째지. 결손금이 승계되면 이 결손금 승계된 걸 가지고 향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결손금이 승계된다는 건 대전제가 뭘까요? 이걸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냥 합칠 때만 결손금이 승계되는 거야. 비적격은 그 자산을 완전히 사와서 새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비적격 합병에선 결손금 승계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적격 합병에서 이월 결손금을 승계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적격 합병에서만 있습니다. 적격 합병이면 승계해서 세금 엄청 떼먹은 거야. 엄청 떼먹는 거야. 세금. 이게 텍스 세이빙 옛날에 많이 하던 거야. 아주. 지금 이해하시겠죠? 제가 가끔 요 수업하면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넷플릭스.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귀여운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거. 거기 리차드 기어가 요런 대화를 합니다. 요런 대화를. 내가 M&A를 통해서 텍스 결손금을 빼먹는다. 줄리아 로버츠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여러분 지금 줄리아 로버츠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요걸 빼먹는 거야. 요걸 빼먹는 거. 옛날처럼. 근데 이거를 다 금지시킨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합병 전에 2월 결손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계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합병 법인 거 얘기하고 피합병 법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손금이 양쪽에 있어. 그런 다음에 합병 후에 각사 없는 소득이 있겠죠. 합치니까 300이야. 그러면 이 결손금을 구분하지 않고 300이 있다면 300을 다 빼먹어서 과표가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한다고. 원래 각자 사업에서 있었던 결손금은 합병 후에도 발생하는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200을 벌었지만 여기에 100밖에 없었으니까 100만 차감하고, 얘는 100을 벌었는데 200이 있더라도 100까지만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금은 200만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과세표준이.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합병으로 인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합병은 결손금 상계 목적으로 하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건 가능해요. 결손금이 그냥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여기서 300이 이익이 발생하고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그건 그냥 같은 회사에서 발생한 거야. 여러 개 사업부 중에 한 사업부는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합병 전에 발생했던 2월 결손금을 적교합병 승계를 하되 네가 발생한 사업에서만 공제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합병 법인도 결손금이 있을 수 있고 피합병 법인도 결손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만 문제는 아닌 거야. 합병 법인의 결손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각자 알아서 받는 거야. 각자. 이해하셔서 각자 알아서. 합병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과 소득과 합병 법인의 이월 결손금에서만 깔 수 있고, 피합병 법인에서 승계한 이월 결손금은 피합병 법인 사업부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이제 합병을 하잖아요. 좀 어느 정도 큰 회사들끼리 합병을 하잖아. 그러면 합병한 다음에도 둘이 잘 이게 안 섞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부르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보통 구모 출신, 구모 이렇게 부르거나 채널이라고 부르대. 1채널, 2채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안 섞여. 장부도 따로 만드는 거야, 원래.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같은 법인이긴 한데 법인세도 각자 계산해, 여러분. 그리고 전체 다시 계산해. 그 다음에 각자 계산한 소득 금액 비율로 쪼개. 그렇게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부 간의 장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구분격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격리해야지만 되고, 의무예요. 의무. 구분격리하고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각자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손금이 없으면 구분격리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섞어서 해도 되고, 결손금이 있으면 반드시 구분격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진정한 프로는 합병 같은 걸로 결손금을 해먹지 않아요. 진정한 프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결손법인을 그냥 사면 돼요.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컨설팅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야. 나 이제 컨설팅 할 건데 사고 싶어. 그냥 결손법인 주식 싸게 사. 그 다음에 그 법인에서 이익 내면 이월결손금은 주주의 문제가 아니죠. 법인의 문제잖아. 그럼 다 빼먹어요. 선수는 결손법인을 사요. 선수는. 그렇죠? 더 선수는 이게 결손금만 이게 구분격리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 대기업은 뭐 어떻게 하냐면 승계받은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 보통 이제 딱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해요. 하다가 잘 안 돼. IT나 벤처 같은 거 많잖아.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합병해요. 왜? 거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월 돼서 쌓여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구분격리 아무 상관없어. 그냥 바로 빼먹어. 우리 선수들은 원래 그렇게. 이건 아직도 이런 거 노리는 애들은 선수가 아닌 거예요. 선수.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한다. 이거 이렇게. 근데 이게 구분격리해야 되죠. 구분격리. 구분격리한다는 건 둘이 합병했는데도 살림을 따로따로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두 사업이 어때야 돼?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해야 돼. 동일한 종류의 업을 하는데 살림을 따로 하라는 건 지나친 거죠. 또는 기장 능력이 좀 딸리는 중소기업 보고 이렇게 따로 구분격리하라는 건 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구분격리하지 마. 봐줄게. 중소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하는 법인 간의 합병이면 구분격리하지 마. 대신에 이렇게 나누자. 쪼개는 거. 자, 이월결손은 각자 있어요. 합병 당시에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결국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사업용 고정자산, 유형이나 무형자산에 장부가액이 있겠죠. 그 비율을 나눠놔.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아까 요 앞에는 200과 100을 각자 먼저 계산했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장부를 따로 쓰지 않으니까 둘 합친 300을 먼저 계산해서 아까 사업용 고정자산 있잖아요. 그 비율로 짜게. 그럼 각각의 사업의 소득이 계산되죠. 그 소득에서 기존 사업의 결손금 까고 그 소득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결손금을 까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례가 지금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 220, 여기는 200밖에 못 갔지만 여기 220을 까니까 더 많이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율이 반대면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특례라는 건 뭐에 대한 특례? 결손금을 많이 주겠다는 특례예요? 아니면 장부 구분 기장에 대한 예외예요? 구분 기장에 대한 예외일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가봅니다. 506페이지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가로 1번을 보니까 적격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라고 되어 있죠. 적격 합병일 때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개요를 보시면 세무상 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이거 중요한 거죠.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한다. 이처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디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워딩 이해되시죠? 쏘련 말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전기차 사업을 하는 법인을 하나 샀어요. 나는 원래 그냥 일반 자동차 제조해요. 그래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합병 법인이 그 일반 법인이라고 해볼게요. 일반 버스 만드는 회사가 있어. 적격 합병을 버스 만드는 회사가 했다면 피합병 법인 전기차 만드는 쪽에서 결손이 났다. 그러면 피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를 전기차 만드는 회사의 합병 등기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할 수는 있는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즉 전기차 만드는 회사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즉 합병 이후에서도 전기차 만드는 회사의 사업부의 소득이 있겠죠. 그 소득 범위에서 공제하는데, 다시 합병법인의 각 사람들 소득을 맨 마지막에 왜 그랬어? 합병 이후에는 과세 표준은 합병법인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는데 어디 범위에서 승계받은 전기차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병에서 말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밑에를 좀 읽어보면, 그러나 합병 시 승계한 이월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만 공제하므로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액에 보전하더라도 입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월 결손금도 나뉘니까, 그쵸? 이렇게 공제받은 거 있죠. 공제받은 것은 어디서만 할 수 있다는 거야?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니까,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액 이익 계산할 때 이월 결손금 퉁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액 생기면 이월 결손금 퉁칠 수 있지만 그 이월 결손금은 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이 아니잖아. 자산 수중이익은 벌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벌어서 생기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한 거 맞아요? 216페이지 가보세요. 216페이지. 거기 보면 215페이지 앞에 가볼까요? 거기서부터 볼까요? 우리가 채무 면제액이나 자산 수중이 생기면 이월 결손금 보전하는데 충당할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렇죠? 여기서 이월 결손금이란 다음 페이지 가보면 세무상 결손금을 얘기하는데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배웠죠.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보세요, 가로 안에. 합병 분할 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 동그라미 돼 있죠? 돼 있죠, 신기하게. 그렇잖아요? 동그라미도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그치? 제외. 요게 그 말이라 이거야, 그 말. 그래서 합병할 때 승계받은 결손금은 자산 수익이 생기더라도 못 간다 이거야. 그 이론은 아시겠지? 왜?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어떤 결손금이라도 깔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결손금이라도. 이거 이외에는 어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합병 전에 결손금 100이 있었어요. 근데 합병일 이후에 자산 수중 이익이 생겼어. 설령 이 사업부에서 이걸 받아도 이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소득이 벌어들인 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산 수주익 채무 면제액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뭐 걸뱅이야? 그냥 농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사업이라는 건 걸뱅이가 사업이죠. 채무 면제액을 받고 자산 수중을 받는 게 원래 거지라는 직업이 그게 비즈니스 아니에요. 500원만 그게 비즈니스 아니야. 그게 우리가 비즈니스는 아니잖아. 전기차 만드는 게 비즈니스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잘 나오는 질문이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화반 듣는 친구 이걸 처음 이해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저께 했어요. 자, 다시 옵니다. 그래서 507페이지 보시면 위에 박스 있습니다. 507페이지. 박스 제목을 먼저 볼게요. 합병 등기일에 속한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 등기일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돼 있죠. 그래서 승계받은 결손금의 범위액 나와 있죠. 그래서 합병 등기일 전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그런데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0년 무조건 또 새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10년 안에 과세표준 결손금 상계받으라고 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한 6년 들고 있었던 결손금인데 합병 이후 또 10년 들어가면 16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밑에 그림도 그려 놓으셨네요.
소급 5년 해서 이미 5년 지났는데 합병일 이후에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10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토탈리 몇 년? 10년이라는 거예요. 자, 반가로 3번 갑니다. 반가로 3번. 제목 읽어봅니다.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받은 것도 다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왜? 과세 이연 중단 사유는 와리프 비적격이에요.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다면 이월결손금 승계 못 받았을 텐데 적격이라고 우겨가지고 이월결손금 승계 받아서 깠으니까 그거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 결손금 공제 받은 게 있으면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에 입금 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음 페이지에 사후관리 기간 다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자, 저 앞에 가서 양가로 2번 전에 보니까 양가로 1번은 적격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죠. 양가로 2번은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이죠. 제목만 보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가로 1번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얘기하는 거고 양가로 2번은 누구의 이월결손금 얘기하는 거예요. 합병법인.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생기는 소득하고 상계 못한다고요. 양쪽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달리해서 법조문을 따로따로 쓴 거예요. 한꺼번에 쓰면 좋은데 법이라는 건 법조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있는 공식이나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는 거고 사람마다 달리 읽는 게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줘야지 분쟁이 없으니까 양쪽 다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 다. 자,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built-in loss라고 그래. built-in loss. built-in. 무슨 뜻이냐? 이게 합병한 다음엔 결손금이 있으면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야. 이월결손금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합병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장부가액이 100이야. 그죠? 이게 시가가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설비자산은 장부가액이 더 높아. 시가보다. 쓰레기지 쓰레기. 이게 느낌이 더 안 새네. 쓰레기 느낌을 줘야지. 우리의 장부가액이 이거만큼인데 시가가 이거밖에 안 돼. 이만큼이지 이만큼. 근데 이제 합병한다고요. 합병. 그럼 만약에 이거 합병 전에 처분했으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그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새로 생기는 사업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데 등기 이후에 처분을 하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손금이 아니잖아요. 이월결손금이 아니니까 합병 등기를 이후에 처분한 그 손실 다 인정받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합병 전에 처분을 하면 결손금이 돼서 합병일 이후에는 공제를 못 받잖아요. 자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근데 합병한 다음에는 처분해도 사업부끼리 가르는 게 아니잖아. 합병일 이후에는 그 전체 하나의 회사니까 A사업에서 손실 나고 B사업에서 이익 나오는데 어차피 그건 상계해 주기로 했잖아. 합병일 이후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들이 합병 전에 처분을 안 하고 합병일 이후에 처분한다고요. 이걸 제한하자는 거지. 결손금처럼. 별게 아니라 결혼을 해요. 자취하고 있었어. 자기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 쓰레기를 결혼하면서 다 들고 온 거죠. 그리고 신랑 보고 아니 와이프 보고 네가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빌트인 로스라는 거야. 되게 오래된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걸 뭐처럼 취급해버리겠다는 거야. 결손금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결손금처럼 취급하는 방법, how to, 그게 이제 마지막 문제지. 어떻게 취급을 해줄 것이냐. 그럼 장부에 얘가 이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야.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을 송금 불산입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가 생기면
유보를 치고 실제 결손이 생기면 그때 상계해버리면 되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생기면 그때 실제 결손이 아니라 소득이 생기면 그거랑 상계해버리면 되잖아. 입금 불산입 해버리면 돼.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까지 딱 좋았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세상에 또 따지는 사람 많죠. 야, 내가 좋아. 합병 당시에는 공정가치가 이랬는데 합병일 이후에 실제 처분하다 보니까 처분가액은 이거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처분가액은. 그러면 나는 결혼할 당시 진짜 이때 처분한다면 손실이 100인데 지금 조금 있다가 처분한 거 아니야. 더 쓰다가. 그래서 이 처분 손실이 50이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장부에는 처분 손실이 얼마 잡혀? 150 잡히잖아. 150. 이거랑 합쳐서. 150 잡히는데 150 다 송금 불산입하면 너무하다 이거지. 이거는 합병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 아니에요. 실제로. 가치가 떨어져서. 그럼 니네 취지를 보면 합병 당시까지 왜 처분하고 안 하니 이건데 합병 이후에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옛날에 처음에 법조문을 어떻게 쓴 거야? 합병 당시 유형자산을 승계했고 그 승계한 유형자산에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송금 불산입하라고 했는데 가르자는 거죠. 이 당시 공정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거. 가르자고 또 나서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따지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꾸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지. 선생님 뭘 그렇게 따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근데 늘 얘기하지만 세법은 여러분 공부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세무사 공부하라고 만든 게 세법이 아니라고. 실제 사람은 몇백억, 몇천억, 몇십억이 움직이는 건데 이 조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가봅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보면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처분하는 건 아니죠. 합병 당시까지는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 주어가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죠. 왜? 적격 합병을 한 법인만 이월결손금 승계를 하는 거니까.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자, 가로는 조금 이따 읽어보기로 하고 그 처분 손실을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송금 산입해 준다는 거죠.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만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가로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위에 가로는 그 처분 손실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합병 등기일 현재 자산의 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낮은 경우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그러면 요거는 요 얘기죠. 요 요거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로를 볼게요. 소득 금액인데 이 소득 금액은 해당 처분 손실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 금액을 얘기한다. 왜냐면 소득 금액이라고 해 놓으니까 각 사람도 소득 금액은 500을 얘가 벌었어. 근데 처분 손실이 300이 생겼어. 그럼 소득 금액이 200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걸 한도로 하진 않겠지. 다시 처분 손실을 제외하고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금액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니까 빌트인 로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 평가 손실이 내재된 거. 취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도표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합병 등기일 12기에 양도받은 자산을 처분한 거예요. 그 처분 손실 300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2기에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금액은 100이래요. 100.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처분 손실을 공제하기 전에 100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처분 손실 300을 다 송금 불산입하죠. 대신에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시 입금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손금 취급해서. 그러면 300에서 100을 빼니까 200을 송금 불산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하면 결손금 처리하는 것처럼 다시 송금 산입해 주면 되는 거죠. 공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야. 아, 더럽게 복잡하네 진짜. 다 이게 리차드 기어가 많아서 그래요. 세상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방가로 2번에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느낌 왔죠? 결손금도 승계한 놈 그리고 합병법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놈 나누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그래서 반가로 1번은 피합병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고 반가로 2번은 합병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그 안에서 정리한다. 합병은 끝났습니다. 합병은. 많이 어려워요? 할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마음 상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합병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잠깐만 구경을 해보면 연습 문제 한두 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 근래 나온 거 한번 해볼까요? 54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말문제 17년에 회계사 시험 문제 나왔네요. 밑에 정답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 좀 어렵죠. 대충 답은 맞출 수 있지 않아요? 정답 2번이죠. 2번.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너무 쉽죠? 적격 합병을 갖춘 경우 합병 등기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지랄. 장부가액이 장부가액.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장부가액, 즉 발행주식 총수 출자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적격 합병 무조건 볼 수 있는 거죠. 3번은 좀 말장난이 좀 심했지 얘가. 교수님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각 사람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 공제하는 게 아니라 합병 법인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어느 쪽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 안 배우신 건데요.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유보를 다 승계할 수 있잖아요. 비적격 합병은 유보 승계가 안 되는데 채권 있죠. 채권 아니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은 유보를 승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적격 합병이더라도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해요.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해요. 유일한 예외고. 자, 5번에 보면은 적격 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개시일부터 5년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만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 2년은 뭐예요? 그건 사후관리야, 사후관리. 그냥 적격 합병 그 해까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번. 분할이 좀 있나요? 분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은 5번이고 5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적격 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 법인은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개시일부터 2년 이내 폐지했다. 그럼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과 장부가액의 시가, 그게 자산조정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액을 송금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과세 이연됐다가 이번에 입금에 산입해야지. 송금이 아니라 입금에. 입금. 송금 입금이 바뀌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지문은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적격 합병이라면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봐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맞고, 적격 합병을 한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쉽죠? 그리고 그 차액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 조정 개정이죠. 그렇죠? 차액은 다 계산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그 얘기가 뭐예요? 적격 합병이라는 얘기죠. 피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및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승계한다. 이건 유보를 승계한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놓은 거죠. 피합병 법인의 유보를 승계한다. 4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3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B를 흡수 합병하면서 C한테 합병 대가를 다음 자료와 같이 지급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이 적격 합병이래죠.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을 충족하는 경우
의제배당 물어본 거죠? 객관식 풀어볼 때는 제일 먼저 물음부터 봐야 돼. 물음. 의제배당 얼마 계산하는 건지. 그리고 적격합병이라죠? 그럼 합병 대가에서 취득원가 빼는 건데 적격합병 원래 의제배당 없어야 되죠. 근데 과세하겠다는 얘기는 현금을 좀 있다는 얘기지. 지금 현금 200 받았잖아. 200. 정답 200이지 뭐. 그죠? 200. 근데 만약에 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다라면 200보다 아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최대치가 200에 적격 합병하면 현금보다 더 과세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인생을 많이 쓰. 만약에 5번이 200이라면 내가 모르겠어. 근데 1번이 200이잖아요. 나머지는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지. 현금보다 더 과세하지는 않잖아요. 센스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현금보다 더 과세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900인데 시가가 8,000주에 15,000원이니까 훨씬 더 크잖아요. 시가가. 지금 1,20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더 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차 시험의 문제는 합병이죠. 2차에 나오면 20점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거고. 2차에 나오면 좀 계산하는 거 있는 거고. 근래 분할도 이제 말 문제 정도만 나오긴 하는데요. 분할도 우리가 꼼꼼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었다 이제 분할로 갈 겁니다. 분할. 합병을 알면 분할은 훨씬 쉬워요. 합병을 알면 분할 훨씬 쉽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